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수다 안주현입니다. 유럽 일과 조직심리학 저널에 따르면 불평은 스스로를 그 일에 더 가두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건과 더 강하게 결속이 되면서 단기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나쁜 감정들도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수다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불평 가득했던 일 있으시다면 저희 이수다 보시면서 멀리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수다는 항상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억만 가득 심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밥상머리 이수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 식약처에 새로운 직원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얼굴. 원효숙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약품품질과 원효숙입니다. 네, 진짜 굉장한 미인이신데요. 식약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의약품 품질과에서 국제협력 업무랑 의약품 GMP 관련 통번역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식약처 내부에서 제작되는 영상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제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저 미녀 공무원 남은미 씨께서 좀 다른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효숙 씨도 미녀 공무원으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요즘 참 많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식들 많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이럴 때 빙수가 그렇게 먹고 싶던데. 빙수요? 네. 빙수 좋죠. 어떤 빙수 좋아하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팥이 듬뿍 들어간 팥빙수 좋아합니다. 팥빙수. 네. 저는 망고 빙수. 망고도 맛있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녹차, 망고, 팥빙수 여러 가지 빙수들 다 먹고 싶은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렇게 많은 단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떻게 치아 관리는 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빙수를 먹고 나서 네. 저는 가글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밖에서는. 네. 가글도 좋은데 물론 좋지만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양치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강위생을 위한 의약예품 안전하게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치약과 가글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구강위생의약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당연히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오늘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다른 한 분을 좀 모셔보게 됐습니다. 바로 의약예품 정책과의 성주희 사무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의약예품 정책과의 성주희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 혹시 저희 방송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시진 않으시죠? 너무 긴장돼서 지금 잘 촬영을 마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 원효숙 씨가 잘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성주희 사무관이 갖고 계신 치약과 가글액 관련 정보를 쏙쏙 뽑아야 합니다. 네,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쏙쏙 뽑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치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치약 중에서도 좀 어떤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치약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가 충치 예방일 것 같은데요.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들어있는 치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품의 불소 함유량은 치약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불소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치은염이나 치주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불소 함량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효숙 씨도 좀 고생하고 계세요? 네, 저도 사실 요즘 찬물로 양치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래요? 네. 예, 치은염이나 치주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치약 제품에 보시면 유효 성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염화나트륨이나 초산 토코페롤, 염산 피리독신 등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치태나 치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 칼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서 그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화 나트륨을 함유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치약에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함유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치약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올바른 칫솔 사용법도 있을까요? 예, 물론 있고요. 그 사실 이제 충치 예방에 있어서 치약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칫솔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칫솔질이 중요한데 먼저 치약을 사용할 때 그 치약의 사용량은 칫솔모 길이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크기로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가지고 이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그 입안에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칫솔에 물을 묻혀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통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거품이 많이 나서 잘 닦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 충치 예방 효과라든가 칫솔질의 효과가 반감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좀 올바르게 칫솔질을 해야겠는데 저는 사실 뭐 칫솔도 칫솔이지만 가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효석 씨도 좀 가글을 사용하세요? 네, 사실 저도 오늘도 가글을 사용을 했고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글을 사용하시는 중에 누가 말을 거니까 이거를 순간적으로 뱉지를 못하고 그냥 삼켜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괜찮을지 어떤가요? 그 치약이나 뭐 가글제나 한두 번 잘못해서 이제 삼킨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린이 같은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해서 삼켰을 때 걱정이 되시면 그때는 이렇게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삼킨 후에 바로 어떤 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토해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토해낼 수 있으면 토해내시도 네. 되는데 굳이 뭐 일부러 이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그 이외에 사용상의 주의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가글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사실 이렇게 정식 명칭은 구중청량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중청량제는 그 의약용품에서 이제 입냄새나 입안의 그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일반적인 사용법은 1회 내지 2회 정도 그 10에서 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뱉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한 30분 정도 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치약도 사용하고 가글도 사용하고 별로 생각이 없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구중청량제 사용할 때 그 일부 제품에 이제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그 사용 직후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하면 그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 보고 같은 게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어르신분들은 그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이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가글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하면 그럼 음주 측정기가 울리나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안주현 아나운서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에 대해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생활 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무관님? 네.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가글도 뭐 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밀착형 의약외품 어디서 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그 의약품 화장품 전자민원 창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효숙 씨 그리고 사무관님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뭔가 셋이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무관님은 어떠셨어요? 이대로만 마무리되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은 성공이라고 하셨고 효숙 씨는 어떠신가요? 아, 저도 긴장은 했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은미 씨 허락을 좀 받아야 하는 건가? 아, 여쭤봐야겠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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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은 밥상머리 이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배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다는 최근 식약처 분석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담당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 김혜정 연구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 김혜정입니다. 네,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결과로 좀 떠들썩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요? 네,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관련형 전자담배의 공인된 분석법이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분석 방법 검토부터 분석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역시 뭐 든든한 식약처분들. 제가 이래서 식약처를 사랑합니다. 먼저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분석은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혹시 안주현 아나운서 관련형 전자담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뭐 일반 전자담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마도 안지현 아나운서 생각하시는 게 네, 맞는 것 네. 같은데요. 관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전자기기를 통해서 250도에서 350도씨 정도로 고열로 가열해서 그 배출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된 이후에 그 유해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분석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3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제품별로 니코틴의 평균 함유량은 0.1mg, 0.3mg, 0.5mg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담배의 경우에는 0.01에서 0.7mg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타르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평균 함유량이 4.8mg, 9.1mg, 9.3mg의 범위를 보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로 많이 태우시는 담배의 경우에는 0.1mg에서 8.0mg의 범위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연을 할 때 전자담배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 담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했습니다. 이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타르의 경우에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일부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관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와는 다른 유해한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처럼 그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발표한 결과도 있고 그 밖에 외국에서 발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네,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하고 비슷하게 유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요. 저희 식약처는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별로 전체 분석 과정을 하루에 3회씩 3일간 반복해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담배 분석기관이 저희가 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가 또 저희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11분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이 분석 대상 성분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분석 방법은 타당한지,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네, 아마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식약처의 행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품 관리에 담배 제품 관리 그리고 금연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흡연 행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담배 유해 성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도 같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라든지 성분에, 유해 성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에서는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보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는 식약처의 김혜정 연구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소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생기면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소아 당뇨병 어린이 의료기기 사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법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다들 화면 앞으로 가까이 와보세요. 귀청글 세우고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김현호 사무관님, 그리고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을 알려주실 서울대학교 병원 구민정 간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평가과에서 여러분의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호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에서 소아당뇨 교육을 하고 있는 구민정입니다. 와, 두 분 모두 오늘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은 이수다 처음 아니시죠?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추울 때 한번 네. 이수다를 찍었었는데 오늘 또 더울지니까 또 다시 찍게 됐네요. 네, 다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좀 어색하고 잘 못했던 것 같아서 다시 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또 네.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니까 오늘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구민정 간호사님은 첫 출연이신데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 팟캐스트라고 알고 나왔는데 네. 이렇게 얼굴이 나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또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아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당뇨병 대체 뭔가요? 네, 저희가 이제 소아에서 좀 많이 발생해서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요. 뭐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공식 명칭은 제1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통 소아 시기에 이제 인슐린 그런 분비 체계가 면역 체계가 조금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인슐린 분비 장애가 오면서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럼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소아당뇨병 아이들은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하는데요. 이런 어린 나이에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혼자서 주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무지나 편견 때문에 화장실에서 몰래 가서 혼자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주사를 놓는다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학교에 계신 보건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제 직접 혈당 체크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간호사님과 함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스스로 주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대견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소아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직접 혈당을 체열을 해서 혈당을 체크하는 혈당 측정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 후에 인슐린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인슐린 펌프라고 불리는 인슐린 주입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혈당 측정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인슐린 펌프는 처음 봤거든요. 네, 이 인슐린 펌프는 이제 인슐린 그 저장통이 있는데요. 이곳에 인슐린을 채워놓고 이제 몸에 이것을 부착해 놓으면은 주사 바늘을 뭐 그때 찔러서 인슐린을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체적으로 자동으로 인슐린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입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네, 기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의료기기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당 측정기인데요. 혈당 측정기는 보통 손끝 측면 가장자리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코올솜으로 우선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하는데요. 손을 씻으면 손가락에 물기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잘 말린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리려고 입김을 불게 되면 입김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건 체열기인데요. 체열기를 보시면 바늘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낮은 단계로 해서 체열을 하게 되면 전혀 안 아프게 체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사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어떤가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피하 조직의 이게 센서인데요. 센서를 삽입을 해두면 그러니까 세포 간질에게 포도당 값을 수치로 읽어서 이런 스마트폰에다가 혈당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 기기입니다. 네, 혈당 변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래프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저혈당이나 고혈당 값을 측정을 해두면 그 값에 도달했을 때 알람을 울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 시에 센서를 삽입을 하실 때 센서 삽입 부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지방층이 많은 부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아는 지방층 두께가 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엉덩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통통한 허벅지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위에 삽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흉터나 상처가 많은 부위에는 센서를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혈당 측정기보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뭔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연속 혈당기를 측정했을 때 이제 고혈당이나 저혈당 이런 증상을 조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정 후에 이제 그 측정 값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또 실제 혈당 값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인슐린 펌프라고 불리는 인슐린 주입기 사용 방법은 어떤가요? 네.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이 인슐린 주입기인데요. 네. 인슐린 주입기는 워낙에 이게 인슐린 저장기라고 불리는 곳에 인슐린을 넣어두고요. 그리고 펌프에다가 꽂아두고 피부 부위에 피부 지방층에 이 주입 부위를 삽입을 해두면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여러 번 찌르지 않아도 인슐린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펌프를 삽입을 할 때 지방층 두께에 따라서 적절한 주입 세트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주입 세트 삽입을 할 때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끗하게 손을 씻고 주입 부위 소독을 한 다음에 삽입 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피가 많이 난다거나 하면 이 주입 부위가 막혀서 인슐린이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주입 세트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고 보통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주입 세트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물에다가 끓여서 소독을 하면 소독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네,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사용하지 않고 2, 3일마다 주입 세트를 잘 변경을 해야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슐린을 주입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꼭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아 당뇨병 환자들이 직접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잖아요.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식은땀이나 그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혈당 측정을 바로 해서 그 저혈당에 대한 대처를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요. 또 구토나 복통 같은 고혈당을 동반한 케톤산증에 대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의료진과 상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뭐 이 모든 것들을 좀 환자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병보다는 이 주위에서 갖는 편견이 더 좀 두려운 점인데요. 사실 저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그쵸. 또 귀 안 들리면 보청기 끼고 또 이제 나이를 들어서 이 치아가 안 좋아지면 임플란트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인슐린이 필요해서 인슐린 주사를 하는 거니까요. 뭐 너무 지나친 관심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사무관님이랑 비슷한데요. 당뇨병 아이들이 학교에서 혈당만 잘 관리된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보시면 격려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다들 사랑으로 좀 감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강위생의약예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결과, 그리고 소아당뇨 어린이 의료기기 사용법까지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수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강한 오늘입니다. 이수다는 여러분에게 더 앞으로도 많은 정보로 건강한 내일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다, 재미있는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